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프라 BIM 솔루션 왓츠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저희 SCK의 전재우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CK의 전재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EDM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프라 BIM 솔루션의 왓츠뉴를 진행하는 웨비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인프라 BIM이라고 한다면 네. 오토데스크 프로덕트 중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오토데스크의 AC 컬렉션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인프라, 이 토목 쪽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시빌 3D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웍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나비스웍스도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전 공정들을 같이 이제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토목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위를 이제 시설물들을 짓다 보니까 스캐너를 이용하거나 혹은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점구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리캡도 사용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목 구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레빗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레빗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7일 날 왓츠뉴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빗을 제외한 나머지 시빌 3D와 인프라웍스, 나비스웍, 리캡에 대한 2024 신기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빌 3D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빌 3D 2022와 2023에 대한 키워드를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시빌 3D 2024에 대한 신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Q&A 세션 같은 경우는 시빌 3D가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프로덕트를 다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와 2023의 키워드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 같은 경우 코리더가 많이 기능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더 같은 경우 템플릿을 지정을 해서 새로운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기존 프로젝트에 이 코리더에 대한 지금 바운더리라던가 뭐 서페이스라던가 이런 설정된 값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처럼. 그래서 코리더를 생성을 할 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과 같이 템플릿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더 타입을. 그래서 코리더 타입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3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는 했죠. 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던가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3에서도 코리더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리더에 대한 타겟팅에 대한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리더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타겟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대화 상자 지금 보이시게 되면은 타겟 매핑이라는 대화 상자 안에서 선형, 뭐 형상선, 폴리선을 이름이나 문자별로 저렇게 검색할 수 있는, 필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2023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와 2023에서는 코리더와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들이 많이 기능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의 신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코리더 트랜지션입니다. 2022 버전에서는 이 코리더를 저희 3D 작업을 하실 때 코리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모디파이 탭 쪽으로 해서 코리더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이 모디파이 할 수 있는 코리더에 대한 모디파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2022에서는 에딧 코리더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2와 2024에서는 해당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채널,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글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 서버 어셈블리가 쭉 여기 리스트업이 되고, 이 리스트업된 부분에 있어서 줌인, 뭐 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어셈블리 자체를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잠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기 스테이션을 거리를 조정을 함으로써 3D 옆에서 보시는 부분처럼 스테이션 조정한 값들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버스에서 확폭이 되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그 코리더를 하다 보면은 이
어셈블리 단면이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이런 변화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모를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데모 영상 같은 경우는 김영희 이사님께서 저희 테크 서밋 때 했던 영상을 제가 좀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처음에 하실 부분은 코리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에디 코리더 트랜지션이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 스테이션의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 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스타트 밸류와 그다음에 엔드 밸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타입 같은 경우도 리니어라던가 여러 타입들이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 구간에 해당 부분이 바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코리더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 변화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보다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영상하고 지금 제가 직접 했었을 때 지금 보여지는 이 창에서 보여지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확인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입니다.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라고 하면은 CV3D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함께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라이브러리 토목에서 말하는 네.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표준 횡단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표준 횡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2022 버전에서는 에딧을 했었을 때 뭐 파인드라던가 리플레이스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3.2와 2024에서는 에딧을 클릭을 했었을 때 파인드와 리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만약 제가 코드에 대해서 이제 파인드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코드를 정의한 것들이 뭐 탑이라는 워딩으로 해서 지정을 하면은 탑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코드가 다 그 리스트업이 됩니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은 뭐 탑을 했던 거를 탑 1로 변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서브 어셈블리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파인드와 리플레이스 기능이 굉장히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디파인 코드라고 해서 이 디파인 탭이 2022에서는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은 디파인 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3.2와 2024에서는 디파인 탭이 추가가 되었고 이 디파인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 코드를 미리 다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인트에 대한 코드, 그다음에 그 링크에 대한 코드, 이제 각각의 코드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코드를 미리 정의되어 있는 디파인 해놓은 코드를 가지고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이렇게 매뉴얼로 치다가 뭐 오타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업데이트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2023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2024에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 아마 기존의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만약 축구다 해서 축구에 대한 뭐 산마루 축구인데 산마루 축구에 대한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CV3D에서 활용을 하시다가 뭔가 변경을 해야 되면은 이 부분을 다시 또 CV3D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로 가서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또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4에 링크 다이렉트 투 PKT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패스와 동일한 이름만 하시게 되고 거기에 버전만 바꾸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저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게 버전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2022에서는 이 PKT 파일에 대한 버전을 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면 2023.2와 2024에서는 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전을 정의함으로써 동일한 이름이라도 저 버전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지표면에 대한 이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슬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풋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파인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파인 코드를 해가지고 뭐 탑 코드, 다툼 코드, 뭐 이런 데이라이트 코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희가 그 PKT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사전에 디파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링크 코드라던가 포인트 코드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 하나를 추가됐을 때 저희가 포인트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탑하고 데이라이트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은 코드들을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 부분을 좀 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탑 데이라이트 그 다음에 이 그 링크에 대한 코드도 탑 데이라이트 해갖고 바로바로 이 코드를 사전에 디파인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파인드 기능과 리플레이스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탑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탑 1으로 한 번에 이제 다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그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임만 정의하시면 되고 꼭 디스크립션을 뭐 무조건 정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B3D로 가지고 와서 로드가 되면은 지금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코리더 부분이 저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에 대한 패스를, 이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서브 어셈블리 소스 패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저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아까 그 어셈블리에 느낌 표시가 됐던 게 사라졌고 지금 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이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해당 패스 위치에 있는 PKT 파일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X에 대한 값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 값을 조정을 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됐다면 지금 보면은 그냥 세이브만 하면 됩니다. 세이브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CB3D 환경으로 와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 느낌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만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반영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사용자시라면은 이 PKT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이 PKT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저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압력 관망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대부분 이럴 일이 없긴 하지만 압력하고 중력식 관망이 같이 뭐 커넥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압력 관망을 사용하고 왜 중력식 관망을 같이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안 됐던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의 기능인데요. 이게 2021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2022나 2023에서 만약 그 CB3D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아이콘은 홈 탭에 보입니다. 하지만 걔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사용을 하시려고 클릭을 했었을 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인스톨되지 않았다라는 저 메시지가 뜨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떡하지? 사용 못하나? 그게 아니라 인스톨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컬렉션을 구매하신 고객이시라면은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리스트업이 거기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에 뜨잖아요. 거기에서 CB3D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별도로 저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2나 2023은 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별도 랭귀지에 설치를 해야 맞춰서 되는 거네요. 별도로요. 하지만 2024에서는 그냥 CBS3D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그냥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렇게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2024 버전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 셋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3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기능은 없었던 기능인데 2024에 저 해당 그 셋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프로젝트 탐색기에 그 새로운 속성 집합 탭을 이렇게 추가를 시킨 거죠. 그렇다면은 이 도면에 지금 객체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 특성 세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수정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 해당 오픈된 도면에서 횡단이라던가 아니면 코리더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특성 세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상에서 수정을 할 수 있고 해갖고 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3D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기능이 항상 향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23.2와 2024에서는 기존 대비 한 40%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켰다고 하고요. 또한 코리더라던가 서페이스를 할 때 리빌드 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속도 부분에서 좀 느린 부분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을 때 조금은 CB3D가 그래도 예전 대비 좀 속도 부분이 좀 기능 향상이 됐는데 라는 부분을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리더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화 구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구간에 따라서 코리더 변환 편집 기능으로서 데이터 교환을 많이 개선해 줄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였고요.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된 횡단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름을 다시 다른 걸로 저장하고 할 필요 없이 링크를 시켜가지고 동일한 패스에 동일한 PKT를 열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업데이트만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CB3D에서 변경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레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압력식 관망 모델링 기능이 이게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 특성 세트 데이터를 빠르게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사항으로는 CB3D에 대한 퍼포먼스가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프라웍스 2024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CB3D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리더에 대한 기능 향상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인프라웍스는 어떤 기능 향상이 있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젠다는 인프라웍스 2022, 23에서는 어떤 기능 향상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신 버전인 24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향상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랑 23 버전을 보겠습니다. 20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봤는데요. 아마 인프라웍스를 써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모델 빌더를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지형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어떤 도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모델 빌더를 이용하면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 없이도 쉽게 지형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서 많이들 활용을 하실 겁니다. 네, 초기 컨셉 단계 때는 활용하기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 빌더에 대한 기능이 2022 버전에서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최신 버전을 쓰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전부터 인프라웍스에서 모델 빌더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셨을 만한 기능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데모셋으로 하나를 만들어 봤던 건데, 이전에는 사용자가 좌표계를 설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 LL84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2 버전에서 좌표계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사용자 좌표계를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웍스에서 제공되는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좌표계를 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 가져온 모델을 보면은 이제 도로와 건물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GRS80 좌표계를 쓰는데, 맞습니다. 만약 GRS80 센트럴이라던가 이스트, 웨스트 이런 좌표계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좌표계를 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GRS80이라던가 이런 사용자 좌표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 빌더가 생성이 안 되고 네. 페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 빌더를 생성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이제 2022나 2023 버전의 웨비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전에 소개가 이미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사용자 좌표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로드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 로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도로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드레일이라던가 아니면 중앙 분리대라던가 아니면 펜스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형 기반으로 그런 구조물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펜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 펜스의 간격이라던가 축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쉽게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업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더의 작성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한 거더 모델들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인프라웍스를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인벤터를 통해서 구조물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벤터를 통해서 어떤 아이로직을 통해서 좀 더 레빗으로 보면 다이나모 같은 그런 기능이죠, 아이로직은. 그래서 아이로직을 통해서 어떤 매개 변수를 변경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모형이 바뀌는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코딩을 해놓게 되면은 손쉽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모델들을 반영을 해줄 수가 있고, 이 기능이 이제 거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자체를 그 파라메트릭 기반으로 만들려면 인벤터를 이용을 해서 맞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레인 마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2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네. 2021.2 버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21 버전의 마지막에 나온 그런 기능이라서 22 버전의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 로드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컴포넌트 로드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로드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저렇게 모디파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차선의 종류라던가 그리고 차선의 색깔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반영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도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더 현실감 있게 작업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3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커맨드 서치입니다. 사실 인프라웍스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능이 없어서 기능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손쉽게 저희가 뭐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찾기를 하는 것처럼 찾기 창을 띄울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갔지만 검색이 된 그 결과물에 보시면은 우측에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네네. 네, 사실 인프라웍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단축키를 쓰면 좀 더 손쉽게 쓸 수가 있는데 단축키를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커맨드 라인 서치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라메트릭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능이 향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벤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구조물의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플러그인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서 인벤터에서 작성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인프라웍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플러그인 없이 IPT 파일과 그리고 IAM, 어셈블리 파일이죠. 그런 파일들을 바로 이 스타일 팔레트에서 불러와서 구성 요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온 모델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파라메트릭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전체 이 교량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전체가 일괄 변경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기능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잘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오토데스크에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오토데스크 스트럭처럴 브릿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교량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프라웍스의 그 오토데스크 스트럭처럴 브릿지 디자인 기능이 인테그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분석이 된 결과를 가지고 브릿지 디자이너에 가지고 와서 바로 브릿지 디자인을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 검토된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된 내용을 그냥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모델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호환이 브릿지 디자인에 있어서 해석 부분에 있어서 양방향 호환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쉬운 거는 국내 코드를 지원을 하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환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 국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이제 국내 코드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4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4버전에 추가된 기능은 이렇게 5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물의 이제 단면을 자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은 단면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의 단면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뭐 레빗을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내보내서 레빗에서 열어서 본다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인프라웍스 내에서 바로 클리핑 플레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면을 자를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교량과 터널 2가지 스트럭처럴 구조에서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단면을 볼 수가 있고, 방향을 이제 반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형을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영상은 자른 거고 지금 영상은 자르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의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면을 딱 정면에서 보고 싶을 때 정렬 기능을 써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서서 잠깐 툴바를 보시면은 오프셋이라는 기능과 스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만약에 정확하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치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큐는 이제 어떤 특정 각도만큼 잘라서 단면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 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단면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해당되는 단면은 그 단면을 생성했을 때의 설정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단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구간에 맞춰서 단면을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저렇게 단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단면을 잘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구조물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전체 구조물을 이제 펼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저 부분은 구조물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네, 클리핑 플랜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교량과 터널에 반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단면을 자르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엘리베이션 메저먼트라고 해서 이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메저먼트 기능에 보면은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높이 값을 측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션 메저먼트라고 하는 기능이 별도로 추가가 되었고, 보시면 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단면에서 썼을 때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저먼트 엘리베이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메저먼트 툴바에 보시면은 포인트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단면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스냅이 잡혀요. 이게 단면에서만 스냅이 잡히고 다른 그 뷰에서는 스냅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단면을 자른 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하셨을 때 좀 더 정확한 이 스냅점을 이용을 해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면을 자르는 기능에 이 기능도 하나에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컴포넌트 크리에이션 기능이 좀 더 향상이 됐는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22버전과 23버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인벤터를 이용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네, 드디어 라이브러리 자체가 인벤터로 제작이 되는 네, 거였죠. 맞습니다. 사실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AC 쪽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한테는 친숙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조 쪽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AC 컬렉션에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고 이 별도의 컬렉션에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인벤터를 쓰기 위해서는 뭐 PDMC를 별도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벤터를 별도로 구매를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뭐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인벤터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이제는 드디어 레빗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박수를 쳐야 될 네, 일이네요. 이건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AC 컬렉션 안에서 이제는 구성 요소를 생성을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다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빗에서 패밀리를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카테고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꼭 인프라스트럭처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이제 스타일 팔레트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제 교량의 이 교각 부분을 이제 패밀리로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된 패밀리를 스타일 팔레트에서 해당되는 이제 카테고리에 맞춰서 저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패밀리 파일을 바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올 때 도메인과 컴포넌트 타입을 저는 이제 브릿지와 피어로 맞춰준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표가 되어 있는 3개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기본 매개 변수 3개만 있어도 쉽게 이 패밀리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아까 패밀리 할 때 보니까요, 과장님. 네. 프로파일 패밀리에서도 여러 타입이 있잖아요. 네네. 프로파일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기본 패밀리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로도 저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제가 했을 때는 프로파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패밀리를 기본 패밀리로 작성을 했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3D 모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지고 온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의 IPT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벤터에서 작성된 데이터로 어떤 구성 요소를 작업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파일 형태가 이제는 IPT나 IAM, 어셈블리 파일이 아닌 이제 레빗 패밀리 파일로도 바로 가지고 와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FA 파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빗의 카테고리 매핑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벤터로 기존에 만들었었던 IPT나 이제 어셈블리 파일, IAM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구성 요소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 매핑을 이제 레빗 카테고리 매핑으로 해줄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은 나중에 레빗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빗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인벤터로 만들었었던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레빗으로 가지고 올 때 카테고리 지정을 미리 한 상태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 글로벌 영상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저 인벤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매핑이라고 하는 탭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고, 해당되는 IPT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각각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크 for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IPT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레빗 패밀리 파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패밀리 파일이나 그런 IPT 파일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구성 요소의 어떤 사이즈 변경이라던가 모델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앞서서 만들었었던 교량의 교각 부분을 이제 사이즈를 조금 임의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네. 네, 눈에 띌 수 있게 좀 더 두껍고 크게 변경을 해서 패밀리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스타일 팔레트에 가서 앞서서 이제 추가했었던 그 교각 부분을 이제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각을 이제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 동기화 버튼처럼 보이는 버튼을 클릭했을 싱크를 때 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체크 for 업데이트라고 해서 언제 이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변경된 사항을 이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되는 그 2024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 영상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 그 보여주는 영상이 있고 체크 for 업데이트라는 저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변경이 되죠. 네, 맞습니다. 겉어가 바로 이렇게 모델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교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실시간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모델이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을 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실시간 변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5가지의 기능이 이제 2024에서는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향상이 된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 클리핑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자를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단면 뷰를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의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른 단면에서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한 높이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엘리베이션 메저먼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앞서서는 이제 메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높이 측정이 조금 어려웠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확한 높이 측정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있는 컴포넌트 크리에이션이죠. 드디어 AC 컬렉션 내에서 이 구조물을 구성 요소를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 저는 2024 버전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프라웍스에서 그 기능 개선된 부분 중에서는 가장 좋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벤터로 이전에 작성했었던 그런 구성 요소들을 레빗에 카테고리를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변경이 됐을 때 체크 for 업데이트라는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손쉽게 구성 요소의 수정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목 분야에서는 이제 워낙 광범위한 영역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공 현장에서 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특정 이제 뭐 구조물에 대한 스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리캡에서도 2024 버전에 향상된 기능 중에 좀 토목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기능들이 2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지형을 분류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다른 그런 솔루션들은 지면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리캡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형만 필요해서 이 지작물들을 제거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워낙 큰데 이거를 일일이 하는 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고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사용자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그냥 손쉽게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서는 이제 레이저 스캔을 해보셨거나 혹은 뭐 드론을 통한 스캔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박수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으로 이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캡의 상단 탭에 아예 그냥 자동 지면 분류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분류를 먼저 한번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류 저장이라는 거를 해주고
저희가 이제 시빌 3D나 아니면은 인프라웍스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지면 분류를 어떻게 해줄 건지, 이제 뭐 최적화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지작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잖아요. 아까 그 옵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처음에 어떤 형태로 지작물을 제거를 할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손쉽게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제가 약간 편집을 했고, 이렇게 해서 분류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 내에서 분류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저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지형만 딱 이렇게 분류된 형태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뭐 터치업을 더 해야 되는 네, 부분은 맞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 훨씬 나아졌죠. 네,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 이렇게 지형으로 분류가 좀 덜 된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전에는 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지작물들을 이제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좀 더 손쉽게 지면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선형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리캡의 신기능 영상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리캡에서 이 기능을 찾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추가된 기능이지? 라면서 조금 의아해 하셨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해서 기능 검토를 하다가 봤는데, 이게 리캡 프로에 추가된 기능은 아니고, 리캡 파일을 오토데스크 닥스에 올렸을 때 그 닥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닥스에서 리캡 파일을 열었을 때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던 닥스 인터페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캡 뷰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RCP 파일을 열어서 볼 수가 있고, 이 리니어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저렇게 섹션 뷰를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 뷰 내에서 포인트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해당되는 포인트 기준으로 선형을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선이 추출될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을 누르게 되면은 그 정해진 간격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저거를 이제 추출 간격을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 기본 값은 1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m 간격으로 저렇게 자동 추출이 되는 거고, 방금 저기 보이는 이제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이 조금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출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부분이었고, 저렇게 추출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DXF나 랜드XML 파일로 저희가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도로의 우측에 있는 저런 뭐랄까 도로의 구성 요소, 연석이라던가 측구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형에서 어떤 특정 활용 부분을 선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런 선형을 되게 많이 추출해야 그걸 또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이 조금 많이 갈 것 같긴 하지만,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는 앞으로 또 저게 더 발전 향상될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향상될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저런 선형을 뽑아서 좀 더 정확한 형태의 지형을 생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나비수억 2024의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비수억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 토목 사용자였다면 2024는 무조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1 얼라이먼트 선형에 대한 서포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2024의 뷰 탭을 보시게 되면은 쇼 얼라이먼트랑 카메라 그 컨트롤 이 갖고 탭 그 11 얼라이먼트라는 패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얼라이먼트도 여러 가지 선형에 대한 액티브까지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 3D에서 NWC out이라는 커맨드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NWC 파일이 바로 추출이 되고요. 이거를 CBS3D에서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형이 앞성토, 그다음에 가상도로 해갖고 선형 리스트업이 다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스피드를 조정해 가면서 그 선형을 따라서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타겟을 뭐 얼롱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호리젠탈로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로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프리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 이 프리를 통해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션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상도로 같은 경우는 스타트 스테이션과 엔드 스테이션이 있는데 프리로 해서 그 스테이션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 싱글 포인트 메저 툴이라고 해서 이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버전까지 보시게 되면은 메저먼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싱글 포인트라는 게 없는데 지금 2024를 보시게 되면은 싱글 포인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그 선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금 스테이션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리뷰에서 메저먼트의 싱글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메저 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포인트를 스냅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기 스테이션에 대한 위치와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얼라이먼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그 얼라이먼트 툴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윈도우 워드나 아니면 뭐 엑셀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스테이션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XY에 대한 좌표값까지도 다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비스웍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토목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WG 파일 로더가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X 레퍼런스로 해갖고 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그 오버레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 같은 경우는 이 컨버트 X 레퍼런스에 대한 저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2024에서는 오버레이를 온오프 해갖고 사용자가 DWG 파일에 대한 로더를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뷰포인트 레포트 옵션 같은 경우는 2023에서는 이제 옵션 에디터로 들어갔었을 때 저희가 관측점을 찍게 되면은 관측점을 찍고 나서 그 관측점을 레포트로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관측점을 찍는 이유가 거기에 커멘트를 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관측점을 잡으셨을 텐데 관측점을 내보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사진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서 해상도가 그쵸.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2023 버전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2023에도 이 뷰 포인트에 대한 레포트 있었죠. 사이즈는 기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기본 옵션에 없었고 고급 옵션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쉬프트랑 그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고급 옵션이 뜨면서 거기에서 그 뷰포인트에 대한 익스포트 사이즈를 해상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4는 뭐 고급 옵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뷰포인트 디폴트에 보시게 되면은 이 레포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FBX 익스포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FBX를 익스포트 할 때 이제 그 옵티마이즈 익스포트 옵션이 추가가 돼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만 됐다면 이 옵티마이즈 해갖고 좀 뭐 중복되는 거를 조정한다든지 해갖고 이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에 보면은 DWG에 대한 오버레이에 대한 조정 부분, 그다음에 FBX를 익스포트 할 때 옵티마이즈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2024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비석스에도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나비석이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아까 11 얼라이먼트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기존에는 선형 CB3D에서는 스테이션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쵸. 선형을 따라서 쭉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아까 저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액티브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제가 이 CB3D에 있는 모든 선형을 다 저기 리스트업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냥 DWG 파일을 나비석에서 열어서 뭔가 저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보내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러니까 건가요? 내보내기 할 때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서도 보였다시피 그 CB3D 안에서 NWC out이라는 네. 커맨드를 쳐서 내보냈잖아요. 꼭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11 얼라이먼트 서포트에 대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CB3D의 DWG 파일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CB3D 자체에서 커맨드 창에 DWC out이라는 커맨드를 쳐서 얘를 그 NWC 캐시 파일로 네. 변환을 뽑아내야만. 해주시고 그거를 나비석에서 열어야지만 지금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네요. 명령어를 써서 파일을 내보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 웨비나가 그 왓츠뉴 웨비나인데 그냥 웨비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뒤에 핸즈온이 또 있습니다.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레빗 왓츠뉴를 진행했을 때에도 그 신청자를 받아서 핸즈온 세션을 가졌어요. 그것처럼 이번에 토목 분야에서도 핸즈온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 사전에 그 참여 신청을 하셨을 때 보시면은 EDM 하단에 그 핸즈온에 대한 신청도 받는 거를 보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쯤이면 아마 설문도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문 내용에도 보시면은 이후에 핸즈온 세션에도 참가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11.3D나 인프라웍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신기능들을 실제로 이제 핸즈온 세션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직접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 설문 내용에서 보시면은 신청하기가 있으니 그걸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핸즈온 세션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지금 2024 신기능을 설명해 드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토목 쪽에 하시면서 그 CB3D를 이용을 해서 직접 도로를 해보면서 이 신기능에 대한 코리더라던가 뭐 이런 신기능의 서버셈블리 컴포저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네. 그러니까 표준 횡단 구성을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B3D 교육이 진행하던 기본적인 순서들이 워크플로우대로 쭉 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레빗 같은 경우도 리바 네. 네, 구조물에 대한 리바 모델링 부분을 저희가 그 핸즈온 세션으로 다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또 리바에 관심이 있으신 그쵸. 분들도 이 핸즈온 세션에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무상으로 원데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없나요?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 있네요. 김민지 씨가 네. 질문을 주셨는데 인프라웍스 2024에서 클리핑 플랜으로 자르고 정렬된 단면을 도면화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 부분은 저도 기능으로 따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섹션을 자를 수는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내보내는 것까지는 추가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단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보니까 도면화도 쉽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이 들어왔
어떤 부분이라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2024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만 2022와 2023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그 부분도 설치가 기본으로 디폴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콘은 홈탭에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스톨 하라라는 메시지가 네. 동일하게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랑 똑같이 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 그 매니지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목록이 나오잖아요. 해당되는 목록 중에 보시면 이제 시빌 3D와 연관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 시빌 3D 그리고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버전이나 2023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랑 동일하게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에서 저 CB3D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셔갖고 랭귀지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2024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없어요. 2024 같은 경우는 해당 CB3D로 클릭을 하셔서 저기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네. 되면은 확장이라고 익스텐션 확장, 툴들이 네. 있습니다. 확장 안에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 따라서 좀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 좀 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질문들이 몇 번 네, 들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카운트 사이트 내용이 아시겠지만 상시 이제 좀 구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또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시빌 3D의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확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저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어카운트 사이트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상세보기나 아니면은 리스트를 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왔어요. 네. 인프라웍스에 보면은 저희 뷰 저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네. 저희가 엘리베이션을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션에 대한 텍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나와 있는 이 뷰를 저장을 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지 텍스트도. 메저먼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포인트를 클릭하지 않는 이상 그게 그대로 남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뷰를 저장을 하시면은 그 이후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뷰로 다시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책갈피 기능처럼 저희가 뷰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돼서 검토 시 바로바로 저장한 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뷰를 단면 뷰를 자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하거나 혹은 뷰를 움직인 상태에서 높이 측정을 해보고 다른 뷰를 이동했다가 왔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지울 수는 있나요, 또? 네, 지울 수도 있어요. 그냥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손쉽게 지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ESC 키를 누르지 않는 이상 유지가 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종찬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예정인 핸즈온 교육 참여 신청 결과는 언제 알려주시나요? 근데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차주 월요일 정도에는 아마 확정 부분에 대한 메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인프라웍스에서 기능이 가장 추가가 됐으면 했던 게 따로 있었어요. 뭐였죠? 어떤 거냐면은 한글화. 한글화요? 한글화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능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도움말이 한글화가 되면은 좀 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접근성 부분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한글화는 좀 먼 것 한글화가 같아요. 되려면 많이 지금 쓰셔야- 많이 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네. 네, 로컬라이제이션화가 되기 때문에 그쵸. 한글화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이런 라이브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 기준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그런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BIM이라고 하는 네 가지 프로덕트, 11.3D, 인프라웍스, 나비스웍, 리캡 프로까지 해서 네 가지 프로덕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는 매년 네, 제품이 새로 나오죠. 새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이렇게 왓츠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능 뭐 이게 무슨 왓츠뉴야라고 해서 실망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세하지만 그래도 작업의 효율성 그리고 또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됐으면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총판이나 아니면 오토데스크 아니면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주시게 되면은 매년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버전에서 핫픽스로 계속 버전업이 그렇죠. 될 때 그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의견들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SCK 이경미. 저는 전재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